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계획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는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원리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뉴턴이 말한 것처럼 절대적 시간 공간과 상대적 시간 공간이 공존을 해요. 물론 뉴턴은 절대적 시간 공간은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대적 시간 공간만 측정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절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할 수 있고 상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근방과 동시성에 의한 운동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다름 아닌 근방과 동시성입니다. 첫 번째, 기준계에서 정지한 점의 근방과 동시성. 여기서 중요한 건 정지한 점이에요. 그러면 정지한 점이 있으면 무슨 점이 있겠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운동하는 점입니다. 자, 근방이라는 건 뭡니까? 자, 강체자가 들고 길이를 잴 때 강체자의 눈금하고 정지한 점이 일치를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의 그 노란 그 눈금하고 점하고 일치를 해야지 제대로 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하고 눈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그 길이가 부정확하죠. 자 눈금은 여기 있는데 점은 저쪽에 있다. 그럼 아예 측정하는 오차가 너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금하고 한마디로 점은 일치해야 된다. 근방에 있어야 된다. 이게 근방 개념입니다. 동시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져 있는 원자시계를 사용하려면 빛으로 동시화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A와 B는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R이란 거리를 강체자로 알고 있는데 A에서 B까지 거리를 재면 R밥은 C. 그래서 양쪽 시계를 일치를 시켜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지한 점의 근방과 동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갖춰져야만 실은 강체자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방과 동시성 개념이 없으면 길이를 잴 수도 없고 또한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계에서 정지한 점의 근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정지한 점의 근방과 강체자의 눈금 말씀드렸죠. 근데 근방이 거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시계로 시간을 잴 때도 그래요. 원자시계 시간이라는 게 뭐냐? 정지한 점의 근방에 있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서울에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시간을 잴 수가 없어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소의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에 있는 시간을 재려면 수원에 있는 원자시계로 재야 되는 겁니다. 거리가 다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근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점의 시간만 잴 수가 있어요. 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두 점이 있다 그러면 자를 거기에 근방에 갖다 대야 되지 멀찍이 떨어지면 그건 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한 점에서 이런 근방의 개념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동시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준계에서 정지한 점들을 동시하는데, 자, 여기 보셨죠? A란 시계와 B란 시계를 빛을 보내가지고 시간을 동시화했어요. 그럼 B란 시계와 C란 시계로 빛을 보내서 동시화했죠? 그러면 AC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동시하면 AB가 똑같아요. 같이 돌아가요. 즉각. B와 C하고는 B와 C하고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A와 C도 같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T1, T2, T3라는 것은 실은 빛이 출발한 시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계는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화되고 B와 C가 동시화되면 A와 C는 동시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시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방법을 보세요. 한 중앙에 이제 광원이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방면에 빛을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 지금 시계를 지금 놔놨어요. 그러면 거리 R인 지역의 강체자로 이제 구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계를 거기서 다 이제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빛을 이제 중앙에 쏘았더니 모든 시계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관찰자들이 일시에 R과 C 그렇게 시간을 다 맞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뭐예요? 광원 가지고 모든 이 좌표계의 시계들을 일시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이런 동시화의 방법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계가 시간이 일치해
놨다고 하는 것이 관성계예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하는 시간 공간의 어떤 개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면 측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지한 점의 좌표는 강체자와 동시화된 원자 시계를 사용해서 어떻게 좌표하냐? x, y, z, t. 그래서 이거를 그 4원소로 표현한다 그러죠. 이걸 4차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x, y, g는 3차원인데 t란 한 차원이 합쳐서 4차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4차원인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표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먼저 보십시다. 전 p가 xy 평면의 강체자로 강체자를 늘어뜨려 가지고 좌표를 측정해요. 그러면 z좌표가 나와요. z좌표. 항상 그 없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xy 평면은 z좌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러나요? 이제 P에서 Y좌표 평면에 강체자를 딱 들이대면 그 거리가 뭐가 나올까요? X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X좌표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강체자로 측정하는 거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전 P에서 ZS 평면에 딱 내리죠. 그럼 뭐가 측정이 되겠습니까? Y좌표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했습니까? X, Y, Z 세 개를 했죠. 그럼 마지막 이제 빛으로 동시화되어 시간을 측정하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O에서 P까지 빛을 쏘가지고 거리는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다 특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지한 점의 좌표를 유클리드 기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P 가로 열고 X, Y, Z, T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표시할 때는 T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T를 표시하는 아주 독특한 발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를 표시하면 P, X, Y, Z, T. 그럼 왜 유클리드 기하기라 그러냐? 여러분 X축하고 Y축이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마찬가지로 Y축하고 Z축도 각도가 90도예요. Z하고 X축이 각도가 90도예요. 이걸 유클리드 기하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90도 아닌 게 있냐? 예,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형 기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X축, Y축, Z축이 다 90도로 표시한 것을 유클리드 기하기고 그래서 저기 말한 것처럼 네 가지 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뭔 좌표였습니까? 정지한 점의 시간과 공간 좌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준계에 운동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운동하는 점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준계에 운동하는 점의 근방과 동시성, 또 근방과 동시성 나오죠. 자, 기준계에서 운동하는 점의 좌표는 정지한 관찰자가 자와 시계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 자가 있죠. 눈금이 있죠. 그럼 P'란 점이 왼쪽에서 중앙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가버리죠. 이게 확 지나가 버리니까 언제 눈금을 지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방에 있는 순간을 포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계도 마찬가지요. 지금 시계가 P'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운동하는 점이 왼쪽에서 가운데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계 근방이 있어야지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점을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는 운동한 점의 위치를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와 시계로 좌표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동하는 점과 정지한 점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훗날 그가 절대적 시간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지한 점은 자와 시계로 거리와 시간을 잴 수가 있어요. 운동한 점은 잴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뭘까요? 자, 운동한 점의 좌표는 근방을 동시에 지나는 무슨 점? 정지한 점의 좌표로 대신 사용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P란 점이 딱 있어요. P란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죠. 딱 알고 있는데 지금 P란 점을 P'가 딱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그럼 P'가 뭐냐? P의 좌표를 그냥 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P의 좌표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점의 좌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점은 절대로 자와 시계로 측정 못합니다. 근방에 있는 정지한 점의 좌표로 측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계 시간과 공간이다. 그럼 다른 말로 뭐겠어요? 기준계의 정지한 점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럼 운동하는 점은 어떠냐? 근방에 있는 동시에 있는 그냥 점의 좌표를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나중에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나중에 운동계 이야기할 때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준계에서 정지한 점과 운동하는 점의 좌표를 표시합시다. 정지한 점은 P, X0, Y0, G0, T0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P, 예를 들면 1, 2, 3, 예를 들면 4 이렇게 숫자로 딱딱 떨어지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정지한 점이에요. 그런데 운동한 점은 여기 보면 뭐로 나타나요? 전부 t의 함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x좌표도 t의 함수, y좌표도 t의 함수, 예를 들면 g좌표도 t의 함수, 그 다음에 t 이렇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봅시다. 운동하는 점 p 다시 그러면 t, 2t, 3t, t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부 t로 움직이죠. t에 따라서 운동하는 점의 좌표가 변해요. 그러니까 만약 t가 0일 때는 어때요? 이 p 다시가 0,0,0인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정지한 점이다 그 뜻이 아니라 정지한 점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지한 점 P나 P-나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 근방에. 자, T가 1이 되면 어때요? 운동하는 점이 1, 2, 3, 1이 되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점이 어디를 지나요? P 1, 2, 3, 1의 근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방을. 이게 운동하는 점의 한마디로 표시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정지한 점은 자와 시계로 측정이 가능하고 운동한 점은 근방에 동시에 있는 정지한 점을 대신 사용해 버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물리학에 있어서 상대적 시간 공간과 절대적 시간 공간의 개념을 나중에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계에서 정지한 점의 좌표와 운동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보십시다. 공통점은 뭐예요? 한마디로 기준계 관찰자가 강체자와 원자시가 빛으로 측정한 것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계라고 그래요. 기준계. 그러나 정지한 점과 운동한 점의 차이점이 있죠. 정지한 점은 직접 근방에 있는 기준계 관찰자가 좌우고 시계 가지고 측정한 거고, 운동하는 점은 그냥 근방에 있는 정지한 점의 좌표를 대신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나중에 이제 운동계 이야기할 때 혼돈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면 관성계와 기준계와 운동계. 야, 관성계는 뭐고 기준계는 뭐고 운동계는 뭐냐? 관성계라는 것은 이제 우주예요. 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공이 있는데 우리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이렇게 혹성이나 항성이 있게 되면 중력이 작용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끌려가요. 그런 걸 관성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속계라고 그래요. 그냥 끌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되거든요. 근데 관성계는 뭐냐? 이제 이 별이라든지 이런 혹성이라든지 이런 그 위성에서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전후 좌우로부터 잡아당길 힘이 제로예요.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물체는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도 그냥 가속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겠죠. 그걸 관성계라고 그래요. 이거는 뉴턴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주어지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든지 아니면 그 속도 그대로 등속도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관성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성계에서는 이제 어때요? 자와 시계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기준계 또는 운동계로 나눠요. 앞으로는 정지계 또는 등속계라고 쓸 텐데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관찰자는 누구냐? 관찰자는 항상 관성계 정지되어 있어야 돼요. 관성계 움직이는 관찰자는 관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지에서 뭐를 사용하냐? 강체자, 원자시계, 빛. 다른 말로 하면 강체자와 비대자. 원자시계와 비대, 시계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준계 관찰자는 기준계에 고정되어 있고 운동계 관찰자는 운동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움직이면 관찰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계에 정지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 지구에 정지해 있어야 되고 로켓 관찰자는 로켓에 정지해 있어야만 관찰자로 자격이 있다 이게. 왜냐? 자화시계는 움직이면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기준계는 뭐냐? 기준계는 강체자와 원자시계, 비제자, 비제시계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관찰자를 말해요.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두 개자와 두 개 시계가 필요하다. 그게 실은 기준계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정지계라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정지계. 근데 아인슈타인 이런 말 절대 싫어해요. 왜냐? 정지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움직이고 네가 보면 내가 움직이지. 상대적이지 무슨 정지계가 있냐. 그런데 전 정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지계냐. 여기 말한 것처럼 강체자, 원자시계, 비제자, 비제시계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지계예요. 근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용 못하면 그거는 등속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계, 기준계에 대해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로서 운동계 관찰자는 변환식에 따라서 자 또는 원자식의 빛을 강체자만 사용하든지 원자식의 빛만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와 시계 자체가 구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기준계, 운동계만 이야기했지 정지계, 등속계를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계면 네가 운동계고 너가 기준계면 내가 운동계고 상대적인 이야기만 했죠. 왜? 관찰자들이 사용하는 이 자화시계를 명확하게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않다 보니까 정지계와 등속계에는 사용하는 자화시계가 다르다는 것을 그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지계는 강체자, 원자시계, 비제자, 비제시계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등속계는 강체자만 사용하든지 또 어떤 경우는 원자시계, 비제자, 비제시계만 사용하든지 한마디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운동계도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역학적 운동계와 전자계 운동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마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때요? 신선하기도 하고 헷갈리죠. 왜냐하면 언어를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하면 상대론과 절대론이 공존한다는 걸 규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언어들을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동영상을 앞에서 다시 천천히 한 2번 정도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고 쉬운 데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하면 정지안정과 운동안정 그리고 정지계와 운동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